고향이라서 예, 통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현대 아산에서 이 청석정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헬기장 만드는 것도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고성에 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아마 고성을 같이 가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고성에 가면은 재밌는 게 건봉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건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건봉사는 이름 그대로 건봉산 밑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이름이 건봉사입니다. 건봉산 안에 있는 사찰입니다. 건봉사라 그러는데 이 건봉사가 재밌는 거는 그 푯말을 보시면은 그 사찰에 이제 글을 써놓잖아요. 근데 건봉사를 그냥 건봉산 건봉사라고 쓴 게 아니라 금강산 건봉사라고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럼 금강산이야?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금강산 가는 입구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건봉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우리 사명대사, 묘양산의 서산대사, 금강산의 사명대사, 승병을 일으켜서 일본과 싸웠던 그런 훌륭하신 스님들이죠. 이 갑자기 이제 유정 사명대사가 금강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의병을 일으킨 금강산에 있는 사찰이 어디냐? 바로 이 건봉사입니다. 건봉사는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산사 그리고 설악산의 백담사 이런 사찰들이 전부 다 건봉사에 속해 있는 말사들입니다. 건봉사가 다 다스렸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큰 사찰이 건봉사인 거예요. 최고의 사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더군다나 건봉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셔뒀기 때문에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4대 사찰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많은 고승들이 덕을 쌓고 돌을 쌓던 그런 큰 절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들어가려면 건봉사를 거쳐야 되고 건봉사에 도착하면 옛날 사람들은 금강산에 다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의 시작 지점은 군사분계선 넘어 있는 감호 지나서 나오는 금강산이 아니라 사실의 금강산의 시작은 남쪽 고성에 있는 건봉사가 바로 금강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재미있는 건 금강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래 많이 부르고 알고 계시죠? 금강산의 봉우리가 몇 개냐? 하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기이하구나. 이런 노래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금강산이 전부 다 12,000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북에 있는 금강산의 봉우리는 12,000봉우리가 아닙니다. 몇 개냐면은 12,000개에서 7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11,993개입니다. 이게 산수를 하니까는 만 단위 넘어가 되게 복잡한데 7개가 빠지는데 이 7개 봉우리가 그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면 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북쪽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금강산 관광은 남쪽과 합쳐졌을 때 하나의 완전한 금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금강산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쪽에 보면은 인제에 있는 아까 건봉사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건봉사 뒤쪽으로 가면은 향로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나오는데 향로봉, 삼봉, 동굴봉 그리고 칠절봉, 신선봉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화천에 가면은 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7개 봉우리 중에 하나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화천에 가면은 딴산이라고 지금 딴산 유원지 치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어에서 치시면 나오는데 딴산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딴산인 게 왜 딴산이냐면 이 봉우리는 화천에 있는 지형과 전혀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암석의 특징이. 근데 신기하게도 이 봉우리를 이 딴산에 있는 암석들을 금강산에 있는 암석들하고 비교를 하면 금강산과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금강산에 떨어져 나온
하천에 새롭게 생긴 이상한 딴산이다. 그래서 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양구에 군사분계선 선상에,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선상이죠. 군사분계선부터 남방한계선 선상에 있는데, 그 남방한계선 중에서 남쪽에 있는 봉우리 중에서 이제 북을 바라볼 수 있는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1700고지인 가칠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봉우리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7봉우리가 합쳐져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강산을 단순히 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통일해야지 제대로 된 금강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고성에 가면은 설악산이 있죠. 뭐 속초 고성에 걸쳐서 있는 설악산이 있는데, 이 설악산에 가장 유명한 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위가 한 2개 정도 이야기하라 그러면 딱 2개 생각나는 게 울산바위, 흔들바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울산바위와 흔들바위가 바로 금강산을 가려다가 못 간 바위들입니다. 그래서 울산바위는 울산에서부터 금강산을 만들 때, 조물주가 금강산 만들 때 울산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멈췄는데 금강산이 12,000봉이 딱 만들었다고 조물주가 스톱하니까는 설악산까지 왔다가 금강산도 못 가고, 그렇다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설악산에 멈춰서는 울산에서 온 바위다 그래서 울산바위라고 하는 게 있고, 흔들바위는 금강산의 그 12,000봉우리 중에 하나가 되려고 계속 가다가 설악산에서 멈춰섰는데 거기서 못 가고서는 항상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흔들린다 그래서 흔들바위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쪽에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잘 접목을 해서 고성 가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는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고성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서든지, 뭐 여기 지금 인제 얘기도 하고 양구 얘기도 했었는데, 군사 분계선상에 일어나는 그런 관광지, 유적지 이런 것들을 남과 북의 그 교류 협력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여기 오신 분들, DMZ 해설사 하시는 분들, 아까 1강에서 그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DMZ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미있게 엮어주는 것, 그게 그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고성에 가면은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진포라고 하는 데입니다. 오늘 화진포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할 텐데요. 화진포라고 하는 데는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데 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보면은 바닷물이 만쪽으로 들어왔다가 그 바닷물의 흐름, 일물썰물 차이가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서 석포라 그래서 모래사장이 연결이 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데가 호수로 변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데가 경포, 네, 경포가 있는 강릉의 경포죠. 그 경포, 그다음에 뭐 속초의 그 영랑인가요? 그리고 그 하륜하고 조진인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하조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그런 그 호수인데, 화진포도 그런 호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화진포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가을동화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배경으로 쓰였던 데가 화진포이기 때문에 가을동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진포를 찾고 있는데, 이 화진포에 가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전에는 이 38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강원도 지역은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양양이 38선의 끝지점입니다. 그래서 양양 북쪽은 예전에는 북쪽 땅이었었고 양양 아래만이 남쪽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양양 북쪽이니까 속초, 고성 지역이 전부 다 예전 북쪽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 시찰을 많이 김일성 주석이 많이 다녔죠. 그때 현장 시찰을 왔다가 고성 쪽으로 왔다가 잠시 속도로 머물렀던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김일성의 아들이죠. 김정일. 그리고 당시 그 소련의 군사고문관의 그 아이들이 그 놀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 말하는 김일성 별장이라고 불리는 그 별장이 화진포에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이 남쪽 땅으로 되니까 여기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그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남쪽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의 별장이 이 같은 화진포에 똑같이 세 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진포가 이렇게 관광지로서 유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강원도 그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는 원산의 명사심리라고 하는 곳이죠. 그 심리 이상의 아름다운 그 노래가 깔려 있는 명사심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 원산 지역이 일제 강점기 말에 일본들이 여기를 군사시설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외 외국인들 한반도에 있었던 당시 조선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휴양지가 명사심리였는데 이 명사심리에 있는 외국인 휴양지를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 외국인 휴양지를 에 대한 대체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준 대체지가 화진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은 김일성 별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독일인이 있었던 일제 강점기 때 독일인이 있었던 그 숙소인데 그거를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김일성 주석이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거기에 그 현지 시찰을 왔다가 잠깐 숙소를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기붕 이승만도 이 지역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장을 지어서 갔던 곳이고 그리고 화진포에 가시면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진포 바로 앞에 보면은 그 거북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뭐 도섬이라고도 하고 귀섬이라고도 하는데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섬인데 이 그 바닷가에 있는 섬이 이 고성 지역 사람들은 광개토 대왕의 해상 무덤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뭐 광개토 대왕이 이쪽에 왔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기록에 의하면 광개토 대왕의 손자였던 문자명 왕이 이 고성 지역에 와서 그 섬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자명 왕이 자기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 섬이 광개토 대왕이 그 차지했던 그 수많은 영토들을 문자명왕이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왔던 데가 고성 지역이었고 여기서 제를 지냈기 때문에 여기가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업적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추출해서 이 화진포에서는 매년 광개토 대왕 제를 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화진포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양구라든지 철원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